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송 작가를 하면서 이번에 시청률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 제가 몇 번 모셔서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봤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명함을 주셨어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 강창희. 지금 명함을 또 새로 파셨네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님. 진짜 진정한 현역. 네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요즘 뭐 1인 연구소, 1인 기업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공부 모임을 주제를 하면서 네. 저도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50대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퇴직한 다음에 너무 젊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노후 준비 좀 했어? 네. 그러면 다들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실 뭐 해줄 얘기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퇴직을 앞둔 한 50대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네, 제가 네. 모셨거든요. 네. 그런 네.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그럴 때 뭐냐면 그 노후 자금 몇 억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만 많이 하시는데 그냥 노후 자금 몇 억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사람인지 그다음에 또 소일거리 할 일이 있는 분인지 또 부부간에 화목한 건지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또 돈은 퍼주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보통 저기 대표님 말씀 중에 자산 구조 조정? 예. 그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50대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자산 구조 조정이 시급한 사람이 많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연령대별로 20, 30대 해야 될 것 또는 40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50대, 60대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빚이 많기 때문에 빚 줄이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이게 좀 바꾸는 그 두 가지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50대가 되면은 자기 집의 재산 상태표를 만들어서 한번 재산 상태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A4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리고요.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을 하거든요.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거든요. 실물자산에 뭐가 있냐면 첫째가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단지, 중고차 있으면 100만 원. 혹시 뭐 애완견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물자산을 쭉 쓰고 옆에 그 시가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뭐냐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쓰고 금액을 쓰고. 그래서 합계를 냈더니 10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내가 돈을 빌려오겠는가. 부채 차입금. 그걸 씁니다. 그게 이제 합계를 했더니 7억 원이다. 그러면 부채 합계 7억 원이고요.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3억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너무 조금이 됐어요. 갑자기 네? 대출금 뺐더니. 우리는 그 재산이 다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빚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가 되면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만들어 보면은. 물론 이제 그거 만들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언급결에 그 비자금 갑전하는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피사 그런 거는 잘 조심을 하고 네. 부부간에. 부부싸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가정은 크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산의 합계가 10억 원인데 부채가 7억 원이다.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한 자산 구조예요. 왜냐? 이 자산 가격은 얼마든지 3분의 1로 떨어지고 절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줄질 않죠. 예를 들어서요. 자산의 합계가 10억 원이었던 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5억 원이 됐다. 그럼 부채 차입금은 7억 원은 안 갚았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졌다. 예, 근데 그렇죠. 채무는 그대로, 빚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많죠. 그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부동산 많이 올랐지만 2007년에요. 2007년에 강동구 둔천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2007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2008년 돼가지고 금융위기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6억 원까지 떨어진 일이 있어요. 그 10억 원이 6억 원 되니까 반이 됐잖아요. 네. 근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그 하우스푸어 주택빈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총자산의 부채가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한 자산 구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퇴직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인 거예요. 자, 그 재작년에요. 그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9만 4천 달러, 그러니까 7억쯤 되죠. 그런데 프랑스는 57만 2천 달러, 일본은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순자산이 프랑스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요? 많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믿기지 않는다는.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78%, 우리나라가 예, 금융자산이 22%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거의 우리나라랑 반대네. 우리가 딱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우리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데.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남한 땅 넓이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래요. 남한 땅 넓이가. 근데 일본 땅 넓이는 얼마냐?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보다 한 4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비싸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냐면 그 평균 땅값이 일본의 3배쯤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네. 제가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부동산 지금 이 얼마 전 우리나라처럼 난리칠 때인데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 남한 땅 넓이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15분의 1이었는데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 비슷한 수준까지 됐다는 말은 그동안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1990년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이 피크가 9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직전일 때 1990년에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예를 들어서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그때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넓은 캐나다를. 예, 카나다를 다 삽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30년 계속 떨어져 가지고 30% 정도 비중으로 줄어들었다가
약간 늘어났는데도 37%, 아직도 30%대예요. 그러니까요. 1990년에서 2020년 이 사이에 30년 사이에 부동산 비중이 일본에서 60%였던 거가 30%대로 비중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떨어진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기도 강남 같은 그런 데는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택지 집 짓는데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까지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게 버블 때 여기에. 그리고 그 후에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옆으로 기다가 지금 약간 요즘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올랐네요, 지금. 살짝.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와 딱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도 해야지. 아이고 골치 아프지?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단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일단 사고 봐야지.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도 우리보다 더 난리였어요. 근데 일본에 뭔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의 선진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희들 애화값이 너무 싸가지고 수출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화값을 그냥 강제로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금리 1%로 떨어지지 돈 왕창 풀지 그 돈이 지금 부동산 난리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산다면 큰일 난다고 날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한 30년 사이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에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성인 돼서 집에 살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볼 때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에 거의 2배쯤 돼요. 그렇게 더 많이 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면 쇼크가 훨씬 우리가 클 거예요 더.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의 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빈집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것도 다 후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냐면은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는 도시국가니까 뭐 100%겠죠, 거의. 네네.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지금 지방의 시골에 가봐도요. 도시로 나올 만한 청년들 없잖아요. 노인들만 있지. 그러니까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릴 만한 요인들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 같은 거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된 이유가 앞에 그런 이유들 때문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대개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몇 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5, 6년 동안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예를 들어서 뭐 금년 말에 가면 뭐래 이제 다 됐으니까 집 파세요 뭐 이런 말 했다가 금년 말에 갑자기 또 오르면 살짝 오르면 올라보세요. 그 서작가 TV는 큰일 나요.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친구 불러가지고 나를 집 팔게 충동했을까. 저는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20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요. 가구 수를 볼 때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 집을 늘려갈 때는 언제냐면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맞아요. 40, 50대가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느냐?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00만 가구, 530만 가구 늘어난 이 가구들은 집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럼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은 이 통계가 꼭 맞으라는 법 없잖아. 예측이니까. 네.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지난 그 2000년 초 코로나 사태 시작되고 직후인데요. 강남에 어느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입주하기 전에 막 벼락같이 오르니까 아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20m에 팔았대요. 근데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 판 아파트를 되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로 왜 갑니까? 근데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건 말을 못하고 진짜. 다만 사고 팔고는 팔자소관이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앞에 본 것처럼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어야 그리고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저만 생각해도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대 2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 78, 거의 네, 80이고 네, 네. 금융이 20이고 거의 90대 10 같은데 나는 집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돈을 빌려서 샀으면 더 문제죠. 네.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50, 60대가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으로 할 건데 구조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여기 저주택분지 부채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돼요. 이걸 연령대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높을 때는 비중이 40대 미만은요 188%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때 많네. 젊을 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실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4%나 4%. 예, 예. 4%는 거의 빚이 없다는 없어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금리 올라도 크게 막 괴롭거나 그러지 그렇죠. 않겠네요. 빚, 예. 4%밖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 회사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집 사고 주고 빚 갚을 때쯤 퇴직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최고 피크일 때 아까 말했죠. 91년. 예,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희 집 지금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리지 말지래요. 그런데도 뭐 슬픈 표정도 없고 얼굴 안 봤으면 표정은 못 봤거든요.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네. 그게 3억짜리든 3천만 원이든 그냥 내가 어차피 그냥 살 거니까. 빚은 근데요 없고.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 198% 마찬가지예요. 연끌해 30대 가지고. 미만. 네. 그런데 퇴직했는데도 거의 49% 절반이 빚이 그냥 있어요. 50%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50대가 재산이 제일 많을 때라거든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8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몇 억씩 다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30년 후에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 주택 빈곤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 다시 겁난다. 말씀드리는데 네. 50대, 50대가 되면은 가계자산 구조 조정을 젊을 때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50대가 되면 서둘러야 될 게 뭐냐? 부채 줄여 노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대표님 그런데 이제 50대면은 50대 중반 넘고 후반 되면은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퇴직했는데 집도 막 20평대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결혼할 상대를 친구 데려올 텐데 네. 집이 그래도 좀 크고 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조정을 더 하기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02년에 제 딸을 씹어냈는데 네. 그때 제 집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가 돼요. 그 왜 큰 집이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가고 사돈에 폼도 나고. 그렇지. 작가님 말씀대로 네. 우리는 우선 옛날에는 큰 집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그 첫째 딸이 씹어낼 때 사돈네 폼 나는 거 하나가 있고 폼나는 두 거.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큰 집이 이 재테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요 큰 집이 골치 아파요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제 부부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은 어떻게 되냐?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제 나이쯤 되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 뭐 저도 지금 녹내장, 황반변성, 그다음에 망막박리, 그다음에 고혈압, 전립선 뭐 이래서 병원 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까운데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왜냐면 혼자나 둘만 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집 조그만 데 산다는 그거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중산층의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 1번이 뭐냐면 아파트 30평 이상. 그렇죠. 기준이거든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크고 작고 이거는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한테도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고 나도 자립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같은 걸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와서 봐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꼭 있어요. 내 아들이 그 행위의 자립이 안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행위의 자립.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이런 데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어요. 저 사르트르가 철학자,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나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지 자립이 일탈 수가 있거든요. 의식의 자립,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도 딸 시집 보낼 때 그런 마누라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런 데서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경제적 자립. 그래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잖아요.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뭐냐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절약이에요. 그게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야지 해야지 앞에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제 지인 중에 네. 양평에 집을 샀어요. 네. 그 지인이 한 50대 중반, 네. 아니 50 초반? 네. 근데 양평에 집을 사서 거기서 지금 텃밭에다가 배추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김장할 때 뭐 그걸 하겠다 그러고 뭐 계속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그런 좀 여유로운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나이 들면 가능하면 뭐 도심에 살으라고 그때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70대 중반까지는 그 노인도 아니에요. 생생해요. 맞아요. 아, 네. 요즘 너무 젊으셔가지고. 근데 70대 중반 넘어가면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노인이 되면 퇴직하면 어디 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되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 정도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결혼해서 다 나가. 그러면 둘만 남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 아파 떠나. 퇴직하고 나서 한 3, 40년 사이에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100살 이상 된 분들이잖아요. 김영숙 교수님 같은 분. 그 100세 이상 된 그런 분들을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 작가님 100세인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00분은 되실 것 같아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많으시- 그러면 그 100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공기 좋은 곳? 그렇죠.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다들 자기는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사돈네 폼단하고 그쵸. 또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21년에는 62%로 늘었어요.
혼자만 살고 둘이만 사는 가구 그 가구 합친 비율이 반이 넘었네요. 그 62%라니까. 훨씬 넘는 일본도 반이.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혼자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둘이만 사는 세상이 왔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고층 아파트들을 좋아해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펜트하우스. 네,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벚꽃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1990년부터거든요. 공식 발표는 안 하는데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한대요. 우리나라는 고독사 첫 발표가 2010년에 있었는지 그해 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는 3,378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왜 일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줘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고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가 앞으로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찮아 노인들이. 또 하나는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이거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슬럼화돼 가는 거예요. 계속 낡기만 하고. 그렇죠. 낡기만 하고. 아까 말했다는 그 제 동계 수도권에 사는 제 친구 28평짜리 아파트 1억 2천에 산 게 3억 6천 가가지고 지금 3천 4천에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지금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00세대 정도가 사는데 노인들이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울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하는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재건축 허가만 받으면은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여의도 살고 있는데요. 그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저기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3, 4년, 4, 5년 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세자금 몇 억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준비했다고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여의도만 해도요. 돈을 받기는커녕 그 건축 비용을 분담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 마련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려서 또 하던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1%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주택의 수요가 많으니까 괜찮아지. 지금요 20년 후 30년 후 보면 지금 이게 젊은 세대들이 20% 줄어 30% 줄고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수요가 그만큼 있겠느냐 그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이런 데 사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슬슬 그런 그 낌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2009년에 입주했대거든요. 이거를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그 사람이 설계해야 되니까 서울로 와서 한국의 주택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사랑방하고 안 채우고 나뉘어져 있었다. 그쵸.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야마모토 설계사가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다 보이게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저 근데- 같아도 좀. 네,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들어와서 산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설계사를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부동산 그리고 집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원 귀농 귀청을 했던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왜? 병원이 가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다. 역시 나이가 들면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농 귀청 같은 경우도 전기 노령기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후기 노령기가 되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가더라도 서울 걸 다 처분하고 가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100살까지도 쌩쌩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후기 노령기 80쯤 넘어가면요 불편해져요. 그 일본에서는 우리 말하면 돌봄 간병 이거를 개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 몸이 불편한데 돌봐줄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은 후기 노령기로 다 들어가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직전에 있어요. 아직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런 걸 보고 미리 저런 것이 앞으로 생기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수명이 늘어나면요.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본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도 화장터를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라고 하지. 집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 중에서 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요. 고령화, 늙기 시작하는 사회라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된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됐어요. 그 다음에요. 20%를 넘었으면은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그게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우리는 2025년에 되거든요. 네. 일본은 2000년에 됐어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30년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갔는데 사실은 똑같이 가야 돼 맞잖아요. 우리가 너무 빠른데?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는 일본 20년 일본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단축된 거예요. 노인 비율이 7%에서 20% 화끈하게 늙은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일본은 35년이 걸렸어요. 4배, 5배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 고성장 시대의 체질이 우리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또 그 다음 질문을 네, 해보자면 네. 그럼 지금 고령화, 예, 저성장 예, 이런 결핍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럴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빨리 적응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왜냐면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부모 세대 정도까지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 영향권에 있고. 근데요, 몇 년 전부터 4%, 3%, 2%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죠?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되냐?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증가율. 그리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 인구 증가율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955년에서 60년까지 6.25 사변 그 이후에 핵심 대부분생들 출생할 때요. 그때는 출산율이 6.3명이었어요. 그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우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밤이 길었네요. 네, 아주.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네네. 생산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라고. 노동력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비 인구도 되고. 네, 그러네요. 근데 2022년에 0.78명이란 말이에요. 6.3명이.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안 돼. 그리고 금년에 지금 0.7명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러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첫째,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초산 연령이 또 높아졌어요. 세계 주요국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젊은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겠냐 그랬더니 제가 그 본 앙케이트 조사는 남자는 35%, 여자는 45%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겠냐?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방 바뀌어지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돼요. 그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떡하지?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 진행돼 우리는 25년 동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금 빨리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2, 3년, 3, 4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을 180도 바꿔야 돼요. 여기에 맞게. 그 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힘쓰는 표정이에요. 뭐 재테크 강좌라고 해서 혹시 뭐 종목이나 하나 개발한 거 찍어볼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 그런 표정이에요. 약간 뜬구름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뜨끔. 예. 저도요, 서울 시내 강의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잖아요. 10군데 중에 7군데 꼭 질문이 뭐냐? 차 갖고 오세요? 당연히 갖고 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 없는 자동차, 그다음에 교육비. 우리나라요, 근검 전략하는 나라예요. 근데 애들한테 들어간 돈만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써요. 교육비. 돈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절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일간지에 났던 그 기사 하나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결핍의 시대에 대비해 어떤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던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시대에는 막말로 여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서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 그때만 해도 이거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러니까 쪼잔하게. 예. 일본 사람 좀 쪼잔하네요. 쪼잔해 보죠. 근데 지금 이따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배신만 한다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게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그럼 지금 고령화, 예. 저성장, 예. 이런 결핍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빨리 적응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부모 세대 정도까지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 영향권에 있고. 근데요, 몇 년 전부터 4%, 3%, 2%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죠?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되냐?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증가율. 그리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 인구 증가율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955년에서 60년까지 6.25 사변 그 이후에 핵심 대부분생들 출생할 때요. 그때는 출산율이 6.3명이었어요. 그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우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이 그밖에 없으니까. 밤이 길었네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네네. 생산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라고. 노동력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비 인구도 되고. 네, 그러네요. 근데 2022년에 0.78명이란 말이에요. 6.3명이.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안 돼. 그리고 금년에 지금 0.7명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러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첫째,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초산 연령이 또 높아졌어요. 세계 주요국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젊은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겠냐 그랬더니 제가 그 본 앙케이트 조사는 남자는 35%, 여자는 45%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겠냐?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방 바뀌어지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점점 그러면 더.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돼요. 그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떡하지?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 진행돼 우리는 25년 동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금 빨리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2, 3년, 3, 4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을 180도 바꿔야 돼요. 여기에 맞게. 그 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힘쓰는 표정이에요. 뭐 재테크 강좌라고 해서 혹시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볼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 그런 표정이에요. 약간 뜬구름 예, 같은 예. 느낌도 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뜨끔. 예. 저도요, 서울 시내 강의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잖아요. 10군데 중에 7군데 꼭 질문이 뭐냐? 차 갖고 오세요? 당연히 갖고 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 없는 자동차, 그다음에 교육비. 우리나라요, 근검 전략하는 나라예요. 근데 애들한테 들어간 돈만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써요. 교육비. 돈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절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일간지에 났던 그 기사 하나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결핍의 시대에 대비해 어떤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던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시대에는 막말로 여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서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 그때만 해도 이거 신경질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러니까 쪼잔하게.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은 쪼잔하네. 쪼잔하죠. 근데 지금 이따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날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게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현역으로 오래오래 남기 이게 요즘 가장 이슈 중에 이슈인 것 같아요. 핫한 다들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일찍 20, 30대부터 이 100세 시대에는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젊을 때 간접 경험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 뭐냐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경쟁 안 되는 그런 일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에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탔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계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제 나이 또래 된 일본 친구, 미국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노후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니까 또 노후 설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보고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50년 전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노후 설계로 강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뭐냐?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예요.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한력. 나는 왕년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이런 상무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알아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제안서를 그래서 제안력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써가지고 딱 거기서 보고 같이 일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고 그 제안력이 중요한데 제가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팔려버렸어요. 졸지 이제 사장에서 나와가지고 뭘 할까 보니까 다시 사장 자리를 해봐도 또 한 년이 2년이 더 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투자 교육을 라이프워크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미래에셋 그룹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낸 거예요.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 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든 자료 같은 걸 딱 보내가 제안서를 보내고 만났더니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서 9년 동안 밥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30초 만에. 네. 미리 다 봤으니까. 그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요즘 1인 연구소, 1인 기업 시대니까 나와가지고 1인 연구소 만들어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그 트러스턴이라는 회사에서 또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자고 그래서 또 가서 7년 동안 했어요. 뭔가 그걸 발전시켜서 그런 걸 생각하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런 걸 미리 깨달은 거가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체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요. 퇴직자들이 하는 일에 그 순서를 보니까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일본도. 아파트 관리인 하기 위한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20, 30세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와 연결시켜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찾는 거가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못했으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행복하게 생각돼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면은 인간계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바꾸라고 무슨 안 바뀌어요. 어떤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네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운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거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도 사장을 2번 했지만요. 생각해 보니까 구조조정해야 되는 회사에 사장을 했으면요. 3개월 만에 잘렸을 거예요. 저 그렇게 과단세게 못 하거든요. 근데 새로
설립된 회사에 가서 뭘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이 오히려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무지하게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일본말을 하게 돼서 그걸로 특화시킨 덕분에 지금 일본 사회를 미리미리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30살쯤 되면요. 누구든지 다 장점이 단점이 반이에요.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제 장점을 좀 오늘부터 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돈이 좀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그게 또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그룹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퇴직해가지고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보게 됐대요. 그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네. 돈 때문이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네. 운동에서 빼나 이것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네.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힘들어서.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꼭 뭐 고급지고 예, 뭐 예, 막 그- 그 예, 예, 예. 폼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뭐냐면 수입을 바라고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돈도 벌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건 쉽지 않죠. 거의 그래서 있다고 봐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일에 임하게 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우리 강창희 대표님처럼 한 75세까지는 저도 현역으로 일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진짜로. 우리 작가님은 뭐 더 더 해도 될까요? 예. 어쨌든 일이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예. 진짜 그 활력이 생기잖아요. 예. 또 눈을 매일매일 아침에 뜰 때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어야 그날이 그날 같은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노후에 파산하게 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이 건강 리스크고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황혼년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혼 자체가 늘고 있고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를 차지했어요. 중년 황혼년이. 근데 그게 2021년에는 39%가 됐어요. 엄청 높으네요. 예. 그 일본에서 2000년 초에 나리다 이혼이 뭐 황혼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무슨 황혼년 대국이라고 그때 막 그랬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21%거든요. 일본은. 네. 우리는 39%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높다. 부부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일을 하게 되면 저 부부 화목에 도움이 되고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3대 이유가 뭐냐. 첫째가 성격 차이, 둘째가 돈, 그다음에 셋째가 배우자의 외도였거든요. 요즘 하나 추가된 게 거기다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서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가 중요해요. 떨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울증, 고혈압, 천식, 뭐 공황장애, 뭐 암공포증, 12지환, 궤양, 그다음에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고 이런 일이 사회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40년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치. 미국은 커플 문화. 네.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고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가족 중심.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그건 이혼이고.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부가 이 퇴직 후에 화목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노력 상황 중에 하나가 소일거리를 각각 갖는 거가 부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저는 하라는 거예요. 그 늦게까지 그러니까 현역으로 계속 나이 먹어서까지 있을 경우에 생기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네. 꼭 해야겠어요. 네, 일을 늦게까지. 네, 네, 네. 뭐라도 네. 체면 좀 내려놓고. 네, 네. 네. 너무 진짜 오늘 모셔가지고 진짜 아무한테서나 들을 수 없는 진짜 지혜, 삶의 지혜를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제가 아까 좀 그런 기사랑 이렇게 봤는데 네. 코인 네. 뭐 이름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알 수도 없어요. 네. 네. 코인과 뭐 연예인들이 다 엮여가지고 네. 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요. 네. 네, 코인으로 막 벼락부자 될 것 같이 돼가지고 다들 모았다가 사기당하고 네. 이런 거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코인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다만 그 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자세, 방법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젊을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금융자산을 이렇게 모아가는데 일단 세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포켓. 첫째가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 몇 달 이내에 써야 될 거,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원금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수익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예금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상품에는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저축 상품.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원금 깨먹을 염려가 없고.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 5천만 원 마련했는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코인에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오더니 6개월 후에 시집 보낼 거니까 6개월 사이에 코인 한번 딱 사서 돈 벌어서 보내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걸 하면은 1억이 될 수도 그거는 있잖아요. 딸 시집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돈은 절대 그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가 생계형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로 돈을 차곡차곡 투자 상품에 그 리스크가 따른 투자 상품에 모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에 드는 게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그 10년, 20년 꼬박꼬박 모아가고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그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주머니가 자산 형성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주머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 자산 형성 주머니는 투자 상품 리스크가 따른 투자 상품에 넣는다고 해서 투자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저축 상품 예금에 넣는다고 해서 저축 주머니라고 그러고 이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산 형성?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트레이딩 주머니.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이거는 확률이 트레이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확률이 반반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어가지고 뭘 하나 딱 샀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그 돈으로 폼나게 써요. 그러면 깨먹었다. 그러면요. 에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그걸 트레이딩 주머니 또는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제로가 돼버리고 벌면 20배, 30배 벌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만 대박 터지면 성공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개는 제로가 돼도 끄떡하지 않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이 2000년 초에 그때 IT 벤처 붐이었잖아요. 네. 그때 가정주부들이 남편 퇴직금으로 그런 거 했단 말이죠. 절대 그 퇴직금 갖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막말로 오락용 주머니. 그거 깨먹어도 다른 인생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벤처 이런 게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생들을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경제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경제교육 신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그냥 사다 팔았다 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은 안 돼요.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뭐 꼬박꼬박 월급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현혹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확률로 볼 때 100분지 1, 뭐 20분지 1인 거에 해가지고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도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네. 그럼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과도기에. 저는 이제 주식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만약에 저 미래에셋에 네. 그 펀드는 했었어요. 네.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한번 그걸 안 하는데 만약에 전 지금 비기너니까 네. 제가 현금을 가지고 네. 그런 저축이든 투자를 한다 네. 했을 때 원칙을 가지고 네. 좀 조언을 저한테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해주시겠어요?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오락용이 아니라면 네, 어? 자산 형성 주머니로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운용을 해나간다면 뭐냐면 네, 그 주식을 예를 들을게요. 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위험이라고 말 안 하고 리스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스크를 RISK 그걸 위험이라고 보통 위험이라고 하지. 번역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네, 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란 말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게 위험이에요. 그럼 리스크란 말의 뜻은 뭐냐면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되고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10% 이상 금리 줄 때가 있었죠. 옛날에 그때는 예, 네. 근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결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결혼을 요즘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안전한 직장 다니는 사람 딱 하면은 평생 보장이 됐거든요. 근데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직업 이렇게 돼서 그래서 생시라는 이혼도 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산을 운용할 때도 리스크 이 불확실성을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리스크가 들어오면은 그냥 예금해놓고 대신 욕심을 내지 말아야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리스크가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그러면은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산에는 꼭 부동산, 실물 자산하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적 자산,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그게 훨씬 커요. 저는 다 두 개보다도 저는 지금까지 인적 자본에 가장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걸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작가님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해서 원칙을 지켜서 할 자신이 있으면 하되 없으면은 그 시간에 자기 몸값 높여서 좋은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그것도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자산하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예. 제가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말고 약간의 예. 불로소득도 좀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억 있다면은 네. 한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나 20%는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금방 써야 되니까 아까 생계 포켓이라고. 예금에 갖다가 생계형 주머니에 넣어놓고 생계형 주머니. 예. 그다음에 또 20% 이내에서요. 네. 트레이딩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주머니예요. 한 근데 2,000만 거기서 벌면은 대박이 터지고 깨먹으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각오를 하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 작가님도 뭔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대박 터뜨리고 싶으면 그 주머니를 만드시면 되는데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인생이 금이 갈 정도로. 우리 집은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글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요. 네. 저희 집사람은 네. 무지개 고스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처가니까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도만 딱 정해주고 네. 절대 한도는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 사고 팔고 그래서 매일 그 무슨 재테크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오히려 젊은 직장인들은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퇴직한 사람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리고 또 정신 뭐랄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 들어서 대박 터지면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아마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렇게 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진짜는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 네. 그러니까 꾸준히 투자 상품에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게 그 자산 형성 주머니고, 또 매달 적립식으로 이런 주식형 펀드 같은 데 이렇게 꼬박꼬박 모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거는 꼬박꼬박 모아서 자산을 좀 불려가는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 놓고 트레이딩 주머니를 가지고 그 하시고 싶은 걸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은 자산 형성 주머니가 없어요. 저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3,300까지 올랐잖아요. 2,900에서 3,300 사이에 65%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왔어요. 꼭지에. 대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금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거 돈 번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넣었어요. 그러면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타이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전 찾을 때까지. 그리고는 한 2년째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팔아버리고 내가 앞으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한 1년쯤 2년쯤 지나서 살살 올라서 돈 버는 사람이 여기 생기면은 가만히 있어봐. 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또 들어가요. 그게 2,900에서 3,300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깨먹고 역시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트레이딩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모아가는 자산 형성 주머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열심히 만드세요.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 형성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을 가지고 만약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아닙니다. 리스크, 네. 불확실성이. 하나는 뭐냐면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9.12 테러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 지금 50년 딱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제가 50년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돈 구워서 한다든지 코로나 사태 보면 되게 단기 자금으로 막 하거든요. 그거 기다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거든요.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 방어를 어떻게 되냐? 열심히 분석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니어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 같이 사요. 그러면 석유 값이 오르면은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 분산 투자해가지고. 그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트레이딩 주머니는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계형 주머니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요 주머니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요 주머니는 장기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 경제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거 시키면서 자기 경제교육 시킨다고 그러는데 착각이에요. 그건. 제가 차가 테슬라예요. 예, 예. 테슬라를 산 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차를 사면서 주식도 같이 좀 사볼까? 테슬라의 주식. 네. 아, 테슬라 주식을. 예, 예, 예. 근데 생각만 계속 하다가 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엄청 또 올라요. 네. 그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예. 했다가 또 좀 떨어지면 또 못 사다가 예. 또 오르면 또 후회하다가 이걸 네. 엄청 반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시작은요. 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네. 이 제품이 참 좋은 제품이야. 네. 이거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예. 괜찮은데요. 네. 그런데 음. 한꺼번에 딱 넣었다가 깨먹으면 큰일 나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저는 매직 파워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게 대단한 마력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펀드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죠. 10년이면 1200만 원이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다 했어요. 테슬라에 했다고 가정해요. 그럼. 네. 테슬라에. 네. 그러면요. 시작할 때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떨어져가지고 5년 동안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더럽게 나쁘죠. 그 보통 그냥 한 괜히 했어 한 5, 하겠지. 6개월 하고는 포기해버려요. 그쵸. 예. 빼버리든지. 대부분 네. 기분 나빠서. 어. 근데요, 5년 후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2,000원으로 바닥으로 해가지고 다시 10년 후에는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 2,000원, 10,000원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원금이 들어가는 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10만 원씩, 120만 원, 1,200만 원 들어갔죠. 근데 어느 달에는 10,000원에 사고, 어느 달에는 5,000원에 사고, 어느 달 2,000원에 샀어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은 10,000원, 2,000원, 10,000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네. 10년 후에 1,200만 원 원금 들어간 돈의 평가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궁금하다. 한 1,500?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게 아니까 왜냐면 높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높아요.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에서 2,000원 됐다 다시 10,000원 됐으니까 본전으로 갔겠지. 그 1,200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얼마냐면요 수학을 조금. 네. 2,410만 원이에요. 오. 왜 그러냐? 거의 2배가 됐네. 10,000원일 때는 한 주 샀지만은 네. 2,000원일 때는 5주를 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2,000원짜리 10,000원이 됐으니까. 그렇지. 5주를 사면은 와. 약간만 늘어나도 회복력이 빨라요. 그게 적립투자의 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망설일 때 자신이 없으면은 그래 적립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길게.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떠냐? 그래서 샀는데 만약에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전문가 또 물어봐요. 이거 떨어졌는데 어때?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버티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려면 여유 자금으로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동학개미는 딱 반대예요. 어느 정도로 자주 사고팔고 했냐면요. 네. 재작년에인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전율이 뭐냐면 회전율? 1년에 몇 번을 샀다 파느냐. 한 번 샀다 팔면 회전율을 100%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1년에 6,800%라는 것은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자산운용사 펀드 운영하는 회사의 회전율이 얼마냐면 연 30 내지 40%예요. 그 말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년에 6,800%니까 68번에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만 봤어. 이거만. 그러면 꿈에도 나타나요. 회사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잘려요. 실제 자른 분 있으세요? 제가요 옛날에 사장을 할 때 네. 제가 가끔 회사 이렇게 한번 돌거든요. 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서요. 그런 애들은 왜 끊는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샀다 팔았다 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동학개미들 그거 할 때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돈에도 일을 시켜라. 왜냐면 금리가 1%밖에 안 될 때니까 좀 투자 상품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원칙을 지켜 사셔가지고 재산을 불려 놓고 행복합니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변질이 돼가지고 돈에만 일을 시켜라가 돼버려요. 돈에만.
자기 회사 일은 난 안 하고. 6,800% 돌렸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근데 그걸 68번 사고 팔고 하면은 회사에서도 도태가 되고 그 다음에 68번에 사고 팔고 하면 어쩌다 한 번 맞지 계속 맞힐 수가 없거든요. 그 재테크도 손해보고. 뭐, 그래서 그런 거는 트레이딩 주머니로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한 자산 형성 주머니는 그냥 우직하게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 어려운 거예요. 이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5,000년 전에도 목사님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거예요. 그게 힘든 게 뭐냐면 우선 그런 말은 그런 말 다 알아. 우선 경청을 안 해요. 경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그게 힘든 거예요.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자산 형성 주머니를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립 투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펀드에다가 30년 적립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량 펀드를 사가지고 30년을 매달 10만 원, 10만 원씩 해보세요. 아까 말하는 이 적립식의 마력에 의해서 늘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못 기다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다 부자 되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그 말을 실천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주식 한번 또 생각해보니까 경험이 몇 개 있네요. 네. 모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걔 되게 좋은 호재가 있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그 주식을 꼭 사라. 그래서 제가 그때 3천만 원어치 샀어요. 진짜 제 주식도 안 하는 제가 3천만 원 큰 돈을 했는데 이게 반토막이 된 거예요. 분명 호재가 있다고 샀는데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거 계속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 기분이 너무 나빠. 뭘 해도 막 온통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안 올라가지고 그냥 반 손실 봤는데 그냥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저한테. 내가 뭐 보상해줄 수도 없고 막 미안하다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손해는 제가 받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올라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되게 좀 뭐 조금만 이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회사였는데 그걸 왜 못 참았을까. 근데 그게 그런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반영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어느 경제 방송에서 10년 넘었는데 펀드를 이렇게 고르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I Love 펀드라는 프로를 이제 좀 진행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좋은 펀드들을 운용회사들이 출품을 해요. 출품을 하면은 그 평가위원이 5명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적이 어땠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별 5개, 별 4개 이걸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외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운용사의 주식형 펀드가 거기 출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그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의 회사는 거기에 그 펀드에 들어가는 주식을 어떻게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5년 이내에 2배 정도는 오를 거로 예상이 되는 내용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파세요? 1년 후에 2배가 됐으면 그때 팝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봤는데 10,000원에 산 게 5,000원이 돼 있는데 실수했구나. 잘못 골랐구나. 그러면 미련 없이 팝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는 뭐냐면 그냥 누구 말 듣고 샀다가 쭉 깨먹으면은 그때부터 본전 찾을 때까지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장기 투자했는데 안 된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주식은 100년을 갖고 있어야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량 주식인데 어떤 지금 다른 변수,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그 시기만 지나가면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꾼 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못 고를 수 있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도요. 10개 샀으면은 5개 대박 터지면요. 그냥 그리고 5개는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치. 예. 10개를 어떻게 다 그러는 성공했어요. 거예요. 네.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안 하니까 다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공실 되게 많아요. 1층인데도 그렇고. 공실,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네. 보통 건물들. 그래도 지금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실이 좀 적은 거예요. 미국은 더 심해요? 더 심하대요. 부동산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주요국에 그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를 감안해서 환율을 매긴 건데 그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나라가 41만 달러고요. 약 5억 4천쯤 되는 거예요. 일본이 49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8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제작년인가는요. 우리나라 집값 비쌀 때는요. 우리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 가구당 순자산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금융자산이 20%예요. 미국은요.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일본도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근데 나라는 미치겠죠, 그때는.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일본이 그때 버블이라 가지고 부동산이 막 우리 코로나 때 이상으로 오를 때예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15배. 그때는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이니까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졌는데 우리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 땅이 그때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래서요.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그때는 일본도요. 70% 가까웠어요. 60%대였어요. 그 지금 30%대로 떨어졌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데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올라다가 요 얼마쯤 또 떨어진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걔네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30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 일본 사람들도요.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뭐예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금융자산에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고요. 근데 요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내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도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보다 더 했다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선진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요 2배 더블 올려버렸어요. 앵화값을. 그럼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책당국이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는 1%로 떨어지고 돈 왕창 푸는 게 부동산 난리치게 만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이렇게 되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인구 대비로 볼 때 그 애를 많이 낳는 기간, 이걸 베이비붐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끝나면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아직 우리 아직 안 끝나서 그렇지. 끝나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났어요. 오히려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도시화율이라는 이 몇 퍼센트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는 도시국가잖아요. 100% 도시화가 된 거죠, 거기는. 그런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1%로 1등, 2등이래요. 제가 우리 고향에 전화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사는 집 말고는 부동산 투자를 해도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금융자산이에요.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70%, 80% 아니야. 60%, 70%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거기서 그냥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살고 있지만. 자녀분이 있으시죠? 저들 다 독립해 있죠. 독립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노후 설계 전문가시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가 이렇게 좀 위태로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교육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미국 CNN 방송에서요. 네. 주요국에 네. 네. 그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네. GDP 합계로 나눠 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아.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네. 우리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써요, 문제는 진짜. 그렇게 써서 자기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하는 게 또 문제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육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요즘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경력직으로. 예, 예. 네.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인간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요즘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습니까? 나 뭔지 알 것 네. 같아. 너무 알 것 같아. 또 저도 하나는 뭐냐면 뽑아보면 학벌 보고 뽑았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옛날에는 한 회사 들어가면은 이 정년 때까지 안 망하거든요. 평생 직장. 요즘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반 이상? 그렇죠. 반이요? 예. 그러니까는 와. 근데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자기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써먹던 거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써먹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근데 과외 공부를 본인들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나 이렇게 해서 공부 이것 좀 하기 위해서니까 과외 공부 시켜주세요 해서 시면 상관이 없어요. 다들 엄마들이 정보 교환해가지고 시간표 짜서 애들을 돌리거든요. 세팅을 다 해주죠. 네,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외우는 능력은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네, 망치는데 돈을 쓰고. 애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혹시 자랑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좀 말이냐면요. 해주세요. 자랑. 뭐냐면 네.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그때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그 일본 전문가로 제가 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90년대가 딱 돼가지고 본사로 들어오니까요. 일본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그때 동경에서 근무던 그 주재원으로 근무한 애들 다 잘리더라고요. 저도 잘리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참 운이 좋게 뭘 했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을 배우자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반성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시찰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협회 같은 데서 해외 시찰단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 제도를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80년대에는 일본을 배우자. 그러고 외치고 밥 먹고 살았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일본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이 반면교사를 해서 이 잘못된 점을 우리가 고치자. 진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사는 것을 반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일본을 상대로 했는데. 그걸 다 캐치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산운용업이 잘 돼야지 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이 발전한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 자산운용업계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산운용사 사장을 했어요. 똑같은 자기 능력을 일본에 관한 거를 이때는 이렇게 써먹고 이때는 이렇게 써먹고 이럴 수 있어야 되려면 그게 네.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네요. 엄마가 시간표 짜준 거를 뺑뺑이 돌아서는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잘못 쓰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월급이 만약에 500이다. 그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돼도 거의 한 2, 300씩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일본이나 너무 많이 써서. 이런 선진국 사람들이 네. 자기 애들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절약 네. 시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처음에는 우리가 비슷했어요. 경기 좋고 막 이럴 이래서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살 만큼 되면은요. 네. 저도 저희들이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애들을 망쳐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보세요.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럼 사교육비 빼고 그거 외에 좀 자식들한테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제 딸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요. 제 외손자가 있는데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 과외 공부 뺑뺑이 돌렸어요. 그렇게. 다 하니까. 예. 아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아빠 말 안 듣죠. 안 듣죠. 아야, 좀 네가 말 안 들으면 나 딴 데 가서 어떻게 내가 이거 고치라고 말을 하냐.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네. 이 요즘 시골에 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죠. 예. 글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과외 공부했던 돈 가지고 거기 돈이 학교가 비싸요. 기숙사에 살아야 되니까. 맞아, 비싸. 비싸요. 예. 근데 과외 공부 돈 하면은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걔가 왔는데 보니까 와서 그러는 거 뭐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6개월 만에.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6개월을 네 수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저렇게 독립적으로 되고 생각하는 애가 됐잖아. 너 옛날에 한 거 잘못한 거 맞아?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들 하니까. 근데 그 대안학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싼 게 또 문제예요. 보내고 싶어도. 아니 근데 과외 공부하고 저기 하면은 다른데 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름인데 과외 공부 들어간 돈 안 비쌉니까? 애가 얼굴이 편해지고 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난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결혼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그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문제는 혼수비랑 막 집하고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부어놓고 한 사람이 보태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살 돈 다 갖다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그런 거는 정말 한 얘기 또 해봐야 참 그런데 참 이거는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강의를.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 남편감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니까. 집에 안 계시고 계속 나가시니까 1등 남편감이 아닐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이 들을 때는 신경이 나죠. 신경질 나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누구는 뭐 일하기 싫어서 안 하냐 그러니까 이럴 이제 수 제가 있으니까. 요즘 와서 이제 50년 돼서 생각하는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77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지금 나이에 깨달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근데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경험에 한 아이디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30년, 40년 전에 젊은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 연수도 가고 근무하면서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고령사회 가고 있는 나라를 미리 보고 아 나이가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실제 그 사람들 일하는 거를 사례를 미리 본 거 여기 있었으면 그걸 생각 못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으로. 대표님 친구분 중이나 예. 아니면 선배, 후배 중에 그냥 집에 있는 분도 꽤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집에 있는데 뭐냐면 뭐라 그러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회사를 그냥 제대로 다니다가 퇴직했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요.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면은 연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5분의 퇴직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생활한 그 수기를 이제 출품을 한 거를 105분의 수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유시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먹고 사는데 크게 뭐 그렇죠, 없을 것 없으니까. 같은데.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105분의 수기 읽었는데 90% 정도가 나와 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 소개를 하면요. 그 고급 공무원이고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자. 네. 놀아봤대요.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은가 봐요. 아니, 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네.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어느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네.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간 노인 보호센터. 네.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특히 일본은 뭐냐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후기 노령기로 들어가면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돌봐줄 사람, 돌봐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지 않아서 부족해. 사람이 없어. 우리도 문제가 뭐냐. 지금 간병인의 40%가 중국동포거든요. 그분들이 살만해서 안 오면 우리도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5시간 내지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그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네. 이게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대요. 인기. 예, 인기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네. 때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 노후에 파산하는 게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뭐냐면은 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뭐냐면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 자식한테 돈 퍼붓고 이 자녀 리스크. 5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지금 황혼이혼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엄청 늘고 있어요. 이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년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네. 이게 2022년에는요. 37%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일본이 2000년 초에 나레다 이혼 애들 그저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이혼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황혼이혼이라는 네. 단어가 저희 방송계에서도 그래가지고 많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저런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일본은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예요. 우리나라는 37%라고요. 이혼 사유가 네. 뭐냐? 옛날에 3대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돈, 그다음에 외도거든요.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밥?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이 뭐냐면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놀다가 30년, 40년을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요, 커플 문화예요.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여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야, 그건. 그래서 거기는 퇴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생기면 생겼지.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가정주부들이요, 가정주부, 전업주부예요.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키우는 거 손 떼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일본에요, 이 일하는 그 퇴직해서 일하는 거 보면요, 아파트 관리인이 제일 1번이에요. 경쟁률이 높다고. 그렇죠, 경쟁률. 50대 1, 50대 1. 50대. 예, 예. 그래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일종의 처방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되게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허해지는 게 문제예요. 제 친구들도 보면 네. 뭐냐면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한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돈이 없어서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돼요. 은행의 행장까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서글프대요. 서글프지. 근데 네. 다들 생각이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지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젊을 때 그런 거를 미리 본 거가 간접경험에 이렇게 도움이 됐고 또 하나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제가 47년생이에요. 몇 년 앞두고 은퇴에 관한 책이 막 무지개 나왔어요. 제가 20권 사가지고 다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돈, 건강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중에 나와서 소일거리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목표를 평생 현역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오직하면. 어쨌든 사모님이 좋아하시죠? 돈 벌어오니까. 뭐 돈 벌어오는 것보다도 낮에는 집에 없으니까. 네. 근데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네. 야 억울할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맨날 그러더니 막장 집에 와 있으니까 그러네. 왜 집에 있냐고. 그러네, 근데 진짜. 그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예, 진짜 그런- 억울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중년 황혼년이 늘어난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인생이 길어졌는데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현명하게 이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차 그 소일거리를 갖는데 소일거리를 다들 뭐냐면 엄청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네. 대표님 혹시 강의를 안 하셨다면 소일거리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광견씨께서 하면은 제가 이제 일본어 그거 되니까 네. 뭐 번역 활동을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저기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 나오신 분이 네.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갑자기 나와서 뭘 할까 보니까 이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갔었대요. 무지개 힘들대요 그거. 만약에 돈 때문이었다면 못 갔을 거래요. 그때 그 사람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해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다. 몸무게 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대요. 택배 분류 일을. 무지개 힘든데.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다고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까부터 제가 남의 눈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후반 인생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제가 호남 출신인데 그 지방의 호남 그 어느 방송에서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키워드를 3개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현역, 그 다음에 이 간접 경험. 평생 현역이 하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3번째가 남의 눈.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제 키워드 3개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평생 현역이 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